반갑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김명지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화 모임으로 찾아뵙는데요. 오늘 다룰 영화는 헬프이고요.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화를 저희가 골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좀 최신작이죠. 그리고 다양한 작품을 다루려고 조금 개편을 해봤고요. 우선 재료 확인부터 오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크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다른 아픈 건 아니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고요. 예, 2011년작이에요. 최근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최신작이에요. 그렇죠. 맨날 19 예, 1으로 시작하다가 너무 쓰였어요 저희가. 예, 2011년에 오스카에서 이제 여우조연상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캐서린 스톤킷이라는 분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어요. 원작 소설도 베스트셀러였고요. 주제는 인종차별. 배경이 1960년대인데 그 당시 한창 흑인 인권운동이 발발했을 때,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그렇죠. 호불호가 갈리진 않겠지만 평가는 좀 많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흔히 받았던 게 이제 미국의 당시의 미국 상류 사회를 굉장히 잘 표현한 세트 이런 것들, 그쵸. 소품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배우들 연기 잘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억지 감동이나 억지스러운 화해 이런 게 없다는 평도 좀 있었고요. 주로 담백하게 흘러갔다 이런 평 덕분에 좀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이런 거는 다루지 못했다고 해서 악평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이제 한 명씩 짚어볼 텐데요. 감독 테이트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네.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허합니다. 예, 거의 이 작품이 천유작이고 앞에 단편 영화 같은 거 이상한 것들 치킨 파티 이런 거 있고, 이 작품 이외에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작품은 흑인 아티스트의 전기 영화예요. 마찬가지로 별로 유명한 작품이 전혀 아니고, 그리고 감독분이 연출보다도 이제 다른 영화의 단역으로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우 출신 감독이고 작품 활동을 많이 한 감독은 전혀 아니고, 해봤자 단편 영화 이런 걸 했던 건데, 그런 거 치고 굉장히 잘 찍었죠, 영화를. 뭔가 어색함 없이. 아무래도 첫 작품이면 좀 그런 거에서 드러나기 마련, 이제 초짜티가. 이 작품 굉장히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얘기할 거는 감독보다는 배우인데, 주인공 얼굴 보니까 원장님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이제? 저 라라랜드를 네. 보고 나서 이거 네, 를 봤더니, 봐서 네. 얼굴은 이제 익숙하게 기억나는데 라라랜드에 비해서 이제 컨셉이 그래서 그런지 많이 조금 캐릭터가 좀 다르게 보였어요, 많이. 그래서 얼굴 자체가 되게 평범해지고, 그렇죠. 그 주근깨 가득하게 나오고. 네. 그리고 약간 느낌 다르긴 했죠. 제가 네. 공주 같은 상승에서의 그 엠마 스톤과 조금 다른 느낌. 좀 더 말괄량이 저렇게 변하고. 사실 엠마 스톤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캐릭터가 좀 다르다고 느끼셨다고 했는데 천편일률적이다. 얘가 할 수 있는 역은 발랄하고 말괄량이고 사랑스럽고 이런 역할밖에 못한다. 이런 걸로 비판을 많이 받는 배우고요.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이분은 라라랜드가 원래 이게 엠마 스톤의 실제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얘기가 참 많았는데, 실제로 헐리우드 쪽에서 그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오디션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슈퍼스타 K 같은 거, 예, 그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배우로 데뷔하게 됐는데, 정작 그 프로그램 자체는 별로 잘 되진 않았다고 해요. 우리나라로 좀 위대한 탄생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오디션 프로에 너무 많아서. 네. 안타깝네. 근데 꼭 거기서 우승하거나 성공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7, 2, 3. 그리고 이제 첫 작품 데뷔는 슈퍼배드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요즘에 나온 그 미니언즈 나오는 슈퍼배드 애니메이션 말고. 저 그거 예전에 슈퍼배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걸로 데뷔하고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뭐 하이틴 영화 같은 거 EGA라는 하이틴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글씨를 원작으로 한 하이틴 코미디. 특이하죠. 네. 그런 걸로 이제 주연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뭐 좀비랜드. 좀비랜드? 네. 프렌즈 위드 베네핏 모르시죠? 예. 2011년 헬프 이전까지는 조금 그렇게 눈에 띄는 작품 활동은 없었던 걸로.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최근에 이제 버드맨과 라라랜드 말고는 크게 막 눈에 띄는 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유명한 게 이제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앤드류 가필드랑 같이 출연하고 동시에 앤드류 가필드랑 배우랑 사귀게 되면서 유명세를 좀 탔죠. 우리나라에서도. 전 엠마 스톤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처음 봤어요. 네. 되게 이쁘다.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근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저게 똥을 줬죠, 저게. 결론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죠? 거긴 좀 이쁘게 나오나 보네요. 되게 매력적으로 나와요. 거기서도 되게 모범생 같이 모범생인데 뭔가 모험을 좀 추구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조금 이렇게 감싼 많이 그런 부모 밑에 산 아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론은 참 충격적이었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재밌었어요, 그 영화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 색깔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이분 실제 머리 색깔이 금발인데 금발로 출연을 잘 안 하죠. 갈색으로 하고 빨간색으로 하고 그런 걸로 좀. 그 노란 원피스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머리 색깔이 귀엽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캐릭터도 다 자르면 돼요.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캐릭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뭐 그런 평가가 많아요. 근데 버드맨 캐릭터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버드맨에는 되게 음울하고 침울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전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은 역시 한계가 보인다. 뭐 이런 평이 많고요. 한국에서는 서유리와 닮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정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평이 있고 어쨌든 지금 제일 핫한 배우죠. 네. 라라랜드로 인해서.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이제 린제이 로한이랑 닮았다는 얘기가 있고. 네. 악동. 악동. 요즘에 좀 또 유튜브에 이슈가 되셨던데. 진짜요? 뭐 했어요? 린제이 로한이? 린제이 로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옛날 배우 한 분이 또 이슈가 뭐 사고 친 건 아닌데 뭐 유튜브로 또 인기가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배우는 착한 편이에요. 그쵸. 우리는 총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배우 이제 옥타비아 스펜서라는 배우가 있어요. 헬프에서 미니 잭슨으로 나오고요. 아까 제가 이 작품이 여우 조연상 수상작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받으신 거예요. 미니 잭슨 역할을 맡은. 개구리상이고 되게 재밌게. 그래서 좀 되게 개성 있는 신스틸러 흑인상. 그죠? 이분은 이제 설국열차 나오셨던 분이고. 거기 맞아 그 꼬리칸에서. 네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많이 보여주는 익숙하게. 이걸 기억하시네요. 와, 몸장님이 기억하는 거 되게 독특한. 네. 그리고 뭐 주토피아 목소리 출연, 그리고 최근에 히든 피겨스에서도 도로시 본 역할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인권 이런 쪽 영화를 위주로 찍죠, 느낌이. 다음 배우로 바로 넘어가면 브라이스 댈러스 하워드. 이 영화에서는 힐리 홀브룩 역으로 나오는데 힐리 못된 거. 그쵸. 네. 쌍. 이 배우 저는 이 배우 영화를 의외로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왠진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이제 스파이더맨 3에도 나왔고 터미네이터에도 나왔고 네, 트와일라이트에도 나오고 좀 대중적인 것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50대 5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 악역 여주로 나와요. 그 주인공을 배신하는 여자친구로 나오고. 악역? 네. 그리고 뭐 주라기 월드. 네. 그러니까 주로 조금 상업 영화 위주로 많이 찍으시는 분이고 얄미운 얼굴이 조금 있죠, 얼굴에. 그러다 보니까 역할도 좀 그쪽으로 편중되긴 하는데 착한 영화 역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면 빌리지 이런 영화에서는 주인공인데 뭐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착한 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주연이라고 볼 수 있는 에이블린 역할을 한 비올라 데이비스. 이분도 전 굉장히, 사실 이분이 제일 인상 깊지 않았나요? 연기 자체는? 저는 그렇게 봤고요. 2009년에 다우트, 모범시민, 그리고 다우트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제일 기억할 수 있는 게 최근작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국장님. 예, 아만다 월러라는 국장으로 나왔죠. 이 아만다 월러라는 캐릭터가 이 DC에서 엄청 악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좀 악역으로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강인한 악역으로 나오죠. 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제게 똥을 준 또 하나의 영화에 너무 많이 기대를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실망한 거에 제 나는 아니에요. 이유가 패러디는 많이 네. 됐잖아요. 막 개그맨들이 따라하고 캐릭터만 남은 거죠. 할리퀸이라는 마고 로비 캐릭터만 남은 거고 근데 원래 할리퀸은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어요. 당시에 전 디아블로 좋던데. 제가 잘못 다른 디아블로 찾아가지고 네. 엘 디아블로. 엘 디아블로. 네. 네. 근데 뭐 배우는 여기까지고요.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이제 사케님께서 재료 손질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료 손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해요. 이 내가 왜 이런 영화에 만들어졌는가의 배경이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 배경이. 그래서 당시는 이제 1963년 이제 미시시피주 이제 거기서 주로 나오는 이제 영화 내에서 나오는 말은 미시시피 잭슨이라고 하는데 이제 잭슨은 주도예요. 미시시피주에. 근데 이제 미시시피 잭슨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미국에서도 예 거기 이제 당시는 이제 북부와 미국 남부로가 이제 구분을 뒀을 때 많이 다른 게 남부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했었고 이제 북부는 좀 나아진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미시시피 잭슨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를 영화한 게 이제 헬프예요. 뭐 미시시피 잭슨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가정부 그 중에서도 흑인 가정부의 얘기를 다룬 건데요. 남부 지역은 인종차별이 좀 심한 편이었고요. 미국 이제 북부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되게 좀 많이 좀 평등해진 느낌. 근데 평등이라고 해도 그 안에도 분명 차별은 존재하는. 근데 이 이유가 그 북부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예가 필요가 없던 거죠. 노동자가. 근데 반면에 남부의 주 수입원은 이제 그 산업은 이제 사탕수수나 옥수수, 농업. 그러니까 이 농업에 필요한 거는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노예. 뭐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이 조금 더 폐쇄적이었고 그 노예 같은 그런 게 많았죠. 그래서 영화 내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남자들은 대부분 농장 일을 하는 거고 여자들은 이제 가정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노예 같이. 사실 노예는 아니지만. 줄거리를 이제 그런 시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만큼 이제 줄거리를 잠시 얘기해 드리면은 이런 상류사회층 여성 상류사회라고 말하기 좀 뭐하게 사실 중산층이에요. 그냥 집 한 채 있는 그 중에 또 다른 상류가 있거든요. 보면 영화 내에서. 그래서 그 상류 여성들과 다르게 또 다른 꿈을 꾸는 또 다른 여성이 있어요. 이제 스키터라는 주인공처럼 보이는 여성인데 이게 이제 엠마 스톤이 역할하는 스키터인데요. 꿈은 작가가 되고 작가. 그 다음에 작가가 되기 전에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신문사에 먼저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부탁을 하냐면은 컬럼을 써달라는데 그 컬럼 내용이 가정 살림에 대한 컬럼이에요. 근데 이 중산층에서 자란 이 스키터는 당연히 살림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이제 친구의 그 가정부인 에이블린이죠. 에이블린한테 부탁해서 그런 가정 지식을 이제 듣고 그거를 이제 칼럼으로 작성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스키터도 똑같은 중산층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부가 있었겠죠. 예, 가정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만둔 거를 왜 그만뒀는가를 이제 찾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만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해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분노 혹은 실망감에 의해서
그런 가정부들에 대한 시선에서 본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흥미롭게 느껴요. 그쪽에서도 그 출판사 쪽에서. 근데 이제 출판사 쪽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파격적이다. 근데 하지만 이슈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그걸 허락하고 스키터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부들은 이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보복도 있겠고 이제 그런 걸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도래했고 사실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못하게 그 소수민족 강령 행동강령이라는 법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법이죠. 인종차별법. 예,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그런 언론 활동을 못하게. 이제 그러던 중에 에이블린이라는 친구도 당연히 스키터의 그 부탁을 인터뷰를 거절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미니 그 옥타비아 펜서 역할하는 미니 친구가 이제 해고를 당하게 돼요. 그 일하던 곳에서. 근데 그 해고되는 이유가 참 재밌는 게 이제 화장실을 썼다는 이유거든요. 내부 집안에 있는 일색인종은 화장실 따로 써야 된다 뭐 그런 법이 있던 건 아닌데 병균이 없는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건 좀 되게 비호감이더라고요. 화장실 못 쓰게 하고 막 찜통인데 화장실 따로 막 밖에 만들어 놓고. 이따 이건 다시 한번 언급 드릴 건데 이 영화에서는 화장실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따 그건 다시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미니의 해고 소식을 듣고 에이블린이 마음을 먹게 되는데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스키터에 연락을 하죠. 근데 그러던 중에 미니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미니도 거기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인터뷰에 응하게 되고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수의 가정부들이 와서 인터뷰를 도와주고요. 이제 결국 글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책으로 출간이 되고 이 책은 이제 미시시피주 백인 여성들도 길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제 유명한 책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책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사건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걸 다룬 영화가 이제 헬프입니다. 이렇게 영화 내용 잘 들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요리 때 간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요리고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이 영화 정확히 2011년에 그냥 봤는데 딱 나오셨을 때? 네,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요. 네. 내려오고 나서 봤어요. 내려오고 나서. 근데 포스터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그대로 적중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터를 봤을 때 이런 내용에 이런 느낌이구나 했더니 영화를 봤더니 이런 내용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빴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네. 정말 기대를 해석받고 그 기대를 충족시켜준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저는 첫 장면하고 끝 장면인데 첫 장면이 이제 에이블린의 독백으로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시작이 너무 좋다 이러면서 되게 빠져들 수 있었고 마지막 장면은 다들 워낙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를 달래고 혼자 쓸쓸하게 길로 걸어가는 그 장면도 전 너무 좋았는데 제가 거기 한참 이렇게 빠져서 감동을 이렇게 오늘 느끼고 있는데 그 자막 만드신 분이 말이 많죠. 말이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그 장면에 대한 감상평을 막 써놓는 거예요. 자막을 쓰다가. 물론 공짜로 영화 본 입장에서 막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마지막에 몰입감이 와장창 깨진. 그러니까 그 씬을 봐야 되는데 자막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막에 저도 자막을 쓰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왜 자막 얘기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자막 나중에 보면 되게 특이하게 만든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거 한번 뭔지만 한번 보세요. 진짜 웃긴 거 많아요. 애니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캐릭터가 이제 가슴 부분을 이제 자막이 안 가리게끔 자막을 일부러 띄워서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되게 진짜 쓸데없는 고퀄리티도 많고 나는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재밌어요. 그거 보는 것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는 가끔씩 광고가 들어간 자막들 있잖아요. 네네. 되게 분위기를 깨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란 광고 이런 건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쵸. 그 타이밍에 딱 광고 따고 근데 첫 이런 거 막 요즘에는 이런 광고들을 모르겠어요. 그런 그 집중되는 순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 매너 있네.
네, 미련은 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짜증날 때쯤 없어지고 다시 네. 언제까지 봐야 돼? 이럴 때 없어지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주는 작품이었고, 저는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왓챠 평점에 몇 점 주셨어요? 4점 줬던 것 같아요. 아, 저한테 4점이면 좀 높은 편이기, 저는 5점은 딱 10편 주고 안 주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어제 쇼미더머니 봤는데 네. 목걸이 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아. 이게 스스로 이제 계획 높인다 그러는데 10개 딱 10개밖에 없어 목걸이가 일정이면. 약간 그래서 4.5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4점이면 뭐 예. 그럼 지금 10개가 다 나왔어요? 10개는 저의 10대 영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영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나올 영화 하나가 내려갑니다. 없다면 아, 수강대로 갑니다. 잔인하네. 그래서 지금까지 4.5면은 사실상 제가 그 연말에 개인적으로 하는 어워드 있잖아요. 네. 거기 수상권이라고. 아, 근데 되게 다행이다. 되게 딱 막힌 사람들은 이것만이 최고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려가네. 업다운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10대 영화는, 저의 10대 영화는 작품성만을 기준으로 선정된 게 아니라 저한테 줬던 영향, 뭐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느낌, 뭐 이런 뭐 굉장히 풍크툼적인 것들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이거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 10대 아. 5. 벌써 제 10대 영화 중에 한 작품을 한 두 개, 세 개 했죠. 네. 10대 영화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4점이면 높은 점수였다는 거 저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차에 5점을 줬습니다. 근데 사케님이 고르신 영화니까 뭐. 뭐 그랬던 것보다 정말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영화를 알게 되냐면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헬프란 영화가 있다. 좋다. 근데 정말 이 영화가 지금까지 얘기해서 인권 얘기, 차별 뭐 나와서 그러는데 되게 무거운 영화처럼 저희가 보면 들릴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시중 일간 밝아요. 유쾌하고 정말 인권 얘기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단편적인 예로 그 이제 막 따지러 가 싸우러 책이 나와서 근데 차를 타고 몰고 가는데 차에서 나오는 음악이 트위스트가 나오고 막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시중 일간.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뭐 제가 골랐던 것도 있지만 좋았던 이유는 여기서는 약간 좀 건성징악이 좀 뚜렷해서 좋았던 것 같은 느낌? 오히려 뚜렷해서?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안에 무슨 건성징악이 있겠냐 했는데 거창하게 건성징악이고 사실 내가 얄미워하는 애가 그러니까 막말로 엿을 먹잖아요. 영화 내내.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는 너무 통쾌한 게 있었고 저는 이 안에서 재밌는 것들을 몇 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제 화장실 얘기. 왜 화장실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이 헬프 영화 안에서 일련의 사건들 대부분 화장실에서 다 일어나요. 화장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우선은 초반에는 이제 스키터가 그 힐리를 엿먹이기 위해 변기를 오래된 변기를 갖다 달라고 기부해달라고 이렇게 기사를 소식지 기사를 실어서 이제 그것도 변기도 화장실 그리고 극초반에는 힐리가 이제 화장지에다가 체크를 하고 있죠. 화장지 얼마나 쓰나 뭐 그런 장면. 화장실 그 쓰나 안 쓰나 검사하려고. 그리고 그 면밀해. 이 갈등이 발생되는 게 약간 이제 외부의 화장실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리고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리고 화장실 그 다음에 그리고 첫 장면에서도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는데 유색 인종하면서 그 흑인들이 화장실로 줄 서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화장실에서도 많이 이어지지만 첫 장면에 드러나는 게 되게 많아요. 영화 자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말씀하신 그 에이블의 덕배에서도 뭘 물어보냐면 처음에는 크면은 가정부가 될 걸 알았나요? 라고 스키터가 물어봐요. 그래서 에이블이 대답하는데 네, 어떻게 알았죠? 그래서 에이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엄마는 하녀였고 할머니는 가사노예였어요. 이 말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삶이었죠. 어떻게 보면 꿈이었는데 에이블리는 나중에 보면은 작가를 될 것 같이 끝나잖아요. 영화가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다시 화장실로 나오면은 이제 그 엿먹일 소위 말하는 엿먹인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이제 좀 할 때도 보면은 그 미니가 똥을 먹이죠.
네, 화장실 관련된 네. 똥을 담은 그 케이크 파이를 파이. 주죠. 그러니까 영화가 시중이가 화장실 얘기가 많은데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잖아요. 그 생리 활동인데 그거를 억제하는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백인이 흑인에게 차별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보면은 가장 기본권을 침해당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부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음식이 많이 나와요. 음식. 네, 맞아요. 음식 부렸어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우선 파이. 그렇죠. 차이 제일 좋아. 파이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항상 기본적으로 맞아. 주식밥처럼 김치 맛있다는 것처럼 파이 맛있다를 그냥 항상 입에 파이를 두 조각을 힐리가 두 조각을 먹는데 저는 이렇게 맛있겠다가 아니라 속 쓰릴 텐데 텁텁하지 않나? 그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먹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 이제 미니가 해고당하고 나중에 셀비아라는 여자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 셀리아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또 제시카 샤스테인이세요. 지금 유명하시죠. 좋았는데 마션과 인터스텔라. 제가 제시카 차스테인을 조사를 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중 없이 보신 거지 뭐. 네. 아, 예. 저는 원래 미니와 그 셀리아의 관계를 제일 좋아해요. 이 영화에. 좀 셀리아 짱 좋았어. 네. 보면은 그 미니가 셀리아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후라이드 치킨을 가르쳐 줘요. 맞아요. 그리고 셀리아가 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서 맛있다. 근데 백인이 흑인 음식을 먹는 거죠. 근데 이미 그렇다는 건 셀리아는 그런 차별적인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좀 합상도 같이 하고. 네, 그렇죠.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남편도 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창부수. 오랜만에 듣네. 네,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되게 어떤 관계가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스키터가 초반에 그 잡지 그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그 인터뷰하던 내용 기억하세요? 그 스키터랑 그 남자 편집장이랑 처음 거의 첫 장면. 네네 맞아요. 보면은 거기 영화 내에서는 백인 여자들만 담배를 펴요. 남자들은 담배 피지 않아요 거의. 근데 거기도 그 남자도 그 편집장님도 보면은 키도 작고 어떻게 보면은 담배도 안 피세요. 그 뭐라 그러냐면은 언젠가 담배가 좋지 않다는 걸 알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약간 이 사람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느낌이죠. 그때는 그러면 담배를 이제 좋다고 홍보하던 시기인가 보네. 별로 개념이 없었죠.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던. 옛날에 막 잡지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미국 의사가 담배 광고 찍고 막 이런 거 있어. 몸에 좋다고 막. 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왕들이 담배를 보냈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담배를 보냈잖아요. 어린아이들 뭐 8살, 9살 이런 애들 담배 폈다고 기록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의학적인 이제 그때는 담배가 나쁜 일 몰랐을 때니까 막 피죠. 그리고 뭐 재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런 게 가능했던 게 보면 자기들이 안 치우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치우면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막 뗄 수가 없어요. 저는 흡연자로서 얘기하면 제가 엄청 귀찮거든요. 떨어지면은. 그래서 그런 인물 관계 그리고 스키터도 보면은 그 백인 여성들 중에서도 보면 야왕따예요. 약간 곱슬머리에 키도 크고 못생기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못생겼다는 건 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죠. 그 힐리랑 그 꾸미는 무리에 비하면 되게 엄청 투박한 느낌. 이단하죠. 말괄량이에요. 남편도 없고 유일하게 남편이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장면들을 조금 더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또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한 게 그 미니의 그 가정부대 근무 시간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주 6일 8시에서 4시 8시간이죠. 우리나라 근무환경 지금 현 근무환경보다 차별받고 있는 흑인 가정부 근무 환경이 더 좋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며 일하는 시간 실제로 뭐죠 중세 때 농노도 저희보다는 좋았다고 합니다. 좋았다는 얘기가 있죠 노동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재밌는 요소가 많은 영화 장면들이 많고요. 조금 가볍게 봐도 웃음이 많이 나와요. 눈물 짓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5점을 준데도 울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어느 시점에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화가.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힐링 받고 뭔가 따뜻하고 통쾌한 이런 거 느끼면 이 영화 꼭 보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 영화 볼 때 톤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화면 톤? 그죠, 화면 톤을 네.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따뜻합니다. 화면 톤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너무 대놓고 막 억지 따뜻함이 아닌 진짜 화면이 되게 화창한 따뜻함이랄까? 그 표지의 노란색 화상이 그렇죠. 영화에 그렇죠. 맞아요. 드러났던 것 같아요. 화사하다는 표현 좋네요. 네. 그 표현 딱 좋다. 음침하지 않아서 네, 맞아요. 같은 주제도 그러니까 또 그게 헬프라는 처음 이름을 봤을 때 네. 어떤 이중적 의미를 저는 뒀거든요. 음. 그래서 뭐였냐면 헬프는 가정부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도와주. 스키터가 에이블린한테 말하기를 어. I need help 어. 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역으로 백인이 흑인에게 도움을 받는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국 뭐 스키터는 자기 꿈을 이뤘죠. 흑인의 도움을 받는. 이런 이중적 의미를 저는 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에이블린이 그 꼬마 아이한테 수시로 네네네. 대드리는 말이 있어요. 너는 예쁘고 너는 똑똑하고 막 했을 때 딱 우리 사키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그냥 헬프라는 의미 자체가 이렇게 누군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같이 살아가게끔 서로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구 부려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업자 의식을 가져야지. 도와주는. 네. 그 셀리아가 되게 아팠을 때도 맞아요. 미니가 요리 가르쳐주는 것부터 해서 이주상했을 때부터 셀리아가 되게 자존감이 없잖아요. 왕따 당하고 또 남편도 이제 내가 이제 애가 없으면 날 떠날 거야 라고 하고 이랬을 때 그걸 보살펴주는 게 미니. 네네. 그래서 그런 분이죠. 사실상 이게 증상이 보면 우울증이에요. 보면 전체적인 그 셀리아의 병명을 내가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보면은 우울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래서 걱정 생기고 하니까 이제 떠나고 떠나면은 제 생각할 땐 죽었을 거예요. 혼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한마디 그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시면 관계에 주목해서 보시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관계는 콘스탄틴. 콘스탄틴은 누구냐면은 스키터를 키운 가정부예요. 스키터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 그 할머니. 네. 스키터와 그 스키터 엄마의 관계. 그리고 셀리아와 미니 이 두 관계가 저는 제일 좋거든요, 사실. 이 두 관계를 좀 유심히 보시고 왜 제가 콘스탄틴과 엄마 그것도 스키터가 아닌 엄마냐 그러는데 이제 영화 막바지에 보면은 엄마가 그 콘스탄틴을 잘 안 해고했다고 해서 오해를 해서 되게 스키터가 막말하죠 엄마한테. 근데 이제 콘스탄틴을 보면은 해고했다고 봐야죠. 보긴 봐야 되는데 약간 사정이 있었죠 본인도. 네. 그런 거 이제 그런 오해가 풀리는 장면에서 오히려 저는 거기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스키터 엄마가 네네. 힐리 쫓아낼 때. 네. 그것도 통했죠. 그게 그냥 말로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로도 이어지는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힐리가 막 되게 스키터 이상하다고 막 네네. 이렇게 할 때 이제 네가 더 이상해라고 툭툭 뱉을 수 있는 게 되게 송쾌하긴 했어요. 저도. 이제 내보내고 나서 엄마가 스키터에게 해준 말이 이거예요. 용기의 유전자는 가끔 세대를 건너뛰나봐. 고맙다. 내가 잃은 걸 되찾아줘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스키터의 엄마도 어렸을 땐 스키터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콘스탄틴의 관계에서도 보면 되게 둘이 예전에 좋아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이 뭐지? 훈장 같은 걸 받으면서 콘스탄틴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딱 잉크를 보내거든요. 콘스탄틴이 이제 고개 뿌듯한 표정을 끄덕끄덕하고 그 콘스탄틴의 딸도 되게 예뻐했잖아요. 이렇게 스키터가 말하는 장면을 보면은 둘의 관계고 옛날에 굉장히 좋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오해가 풀리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보는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한 건데 저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실 잃을 게 없을 때는 막 할 수 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상도 받고 뭐도 받고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많아질수록 맞아요. 눈치를 잊을까 봐.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상황에 딱 그 상 받고 높은 사람들 같이 있을 때 느끼진 않지만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 무례함을 느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함을 표시하려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되게 반성하는 거죠. 또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엄마가 그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집에 찾아갔는데 없었고 시카고로 갔었는데 시카고를 또 옷 빨고 오네요. 스키터에 옷 빨을 또 데려오라고. 근데 갔더니 이제 돌아가신 사실을 들었게. 그러니까 엄마도 보면은 실수인 거지 고의는 아니었다. 저 제일 좋아하는 관계예요. 그게. 아름다운 관계였어. 모든 실리아가 영화 완전 좋았어. 누구? 셀리아. 셀리아. 근데 제스카 샤스테인이 이렇게 푼수로 나올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마션에서도 굉장히 똑똑한 그렇죠. 학자같이 나오고 지적인 게 어울리죠. 인터스텔라에서는 더더구나 더 학자같이 학자였고. 제로 다크 서티도 진짜 엄청 강렬한. 네네. 그래서 보면 이 영화도 되게 네. 그 숨겨진 배우 많이 나오는 영화예요. 따지고 보면. 네. 엠마 스톤도 그렇고. 약간 샤스테인도 그렇고. 예전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맛이 있죠. 지금은 달라진 배우들을 예전 모습을 볼 수 있는. 원장님이 셀리아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왜 셀리아 연관을 하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모두들. 그렇죠. 우선 뭐 예쁘게 입고 예쁘게 나온 것도 좋은데 이 순수함이 너무 그게 귀엽더라고요. 푼수 같아 보이는데 완전 푼수 맞죠. 네. 푼수란 표현이 재밌네. 그래서 오히려 차별이 없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장벽이 없던 거죠. 머릿속에 기준이 저 사람이 흑인이고 내가 백인이다가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을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따돌림 당할 때 그쵸. 가슴이 아프죠. 막 네. 다 숨어버리고 이랬을 때 그래서 실리아가 좋은 만큼 실리가 싫어지는 이제 그 관계가. 재미는 또 셀리아는 담배를 안 피워요. 영화 내내. 이런 거.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면은 대부분도 착하다? 이건 아닌 게 또 스키터도 담배 피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영화인데 저는 약간 담배에 좀 많은 의미를 두고 봐가지고 그렇게 보였나 봐요. 역시 흡연자 눈에는 네네네. 많이 보이는구나. 왜냐면은 얘네 담배 맛있게 피면 저 피고 싶거든요. 몸장님 뭐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우선 저는 해피엔딩 밝은 거 좋아하는 편인데 굉장히 밝아서 좋았어요. 해피엔딩인가? 직장을 잃었는데.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인종차별에 관련된 거는 이제 뭐 판타지가 아닌 이상 밝은 마무리 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풀어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엿먹이고 이런 것도 괜히 살인이나 막 집에 불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똥을 내리고 이제 똥을 줬어. 출판하고 책을 읽고 이런 과정 자체가 흥미로웠는데 마지막이 좀 쓸쓸하죠. 마지막 뒷모습이 쓸쓸하죠. 피해자가 생긴 거죠. 결국 희생이 된 거죠. 결코 쓸쓸하지 않지 않아요. 되게 마지막에 웃으면서 가잖아요. 네, 굉장히 당당하게 느껴졌는데 저는. 저는 근데 그걸 너무 오래 잡은 게 그 넓은 길에 혼자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냥 가고 빠이빠이 하고 끝나고 이랬으면 앞으로 밝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 롱테이크로 잡은 거 자체가 갈 길이 멀다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갈 저는 길이 없고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너무 이 사람이 작아 보이고 거기가 횡하고 이래서 아직 갈 길이 멀고 아직은 좀 망망대해구나 망망하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걸 이렇게 오래 잡으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쓸쓸하더라고. 처음에는 당당해 보이는데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봤는데 왜냐면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고 봤어요. 약간 힘찬 느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울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 뭔가 이제 현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죠. 저는. 저는 이 아이랑의 에이블리랑 관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에이유리였나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실리에한테는 쫓겨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리에랑 쫓겨나고 이제 자기는 뭐 바람직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아이와 이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100%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근데 앞으로 뭐 이 사람이 인권 활동을 계속 한다면 그렇겠지만 그 순간에 너무 아이랑 이별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인권 운동은 마틴 루터 킹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딱 우리가 항상 멀리 보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눈앞의 걸 자꾸 잃어가잖아요. 근데 에이블린이 할 수 있는 말이 자기는 가족이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하지. 이 미니 같은 경우는 쫓겨났을 때 바로 남편한테 구박받고 맞아요. 또 이제 안쓰러웠어. 다른 그 가정부들도 막 아들 학비 빌리려고 하고 훔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족이나 이렇게 얽힌 게 많으면 그럴수록 우리가 약간 잃을 게 많다고 한 것처럼 그렇네. 책임감이 좀 덜하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들도 가슴 아프게 잃었잖아요. 그쵸. 아들에 대한 아픈 기억도 갖고 백인에게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영화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제 봄오면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그 꼬마 소녀를 더 사랑하게
이제 했고 더 키웠을 텐데 어떻게든지 둘이 이제 떠난 게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은 거 진짜 좀 아쉽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제 힐리가 그냥 반성하고 그냥 여기 있어주세요라고 했으면 완결성을 떠나서 아주 따뜻한 해피엔딩이었지만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힐리라는 만나지 말아야 될 여성상을 하나 만난 거. 그것만 캐릭터상으로 거기에 이제 강렬하시죠?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조장하고 막 자기 분에 못 이기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날카로워지고 이런 캐릭터. 그런 왕따 시킬 때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죠? 몰아가는 부추기는 사람? 네. 그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몇 명 네, 있었어. 근데 얘가 강하게 말하니까 맞아요. 동조할 수 선동. 없는 분위기. 저는 이 영화 하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차별을 극복하는 게 인류가 꾸준히 발전해 오는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선일까? 아니면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선이라고 믿는 걸까? 그리고 차별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로 범죄율이 높은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의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무서운 게 정상이고 꺼려지는 게 정상이고 인사적으로 내가 내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본능적으로. 하지만 이거를 드러내는 순간 이게 차별이 되고 근데 과연 이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태어날 때 선택할 수 없는 거, 국가, 인종, 종교도 여기도 들어가는데 사실 종교는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열려 있는 거라서 네,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런 아예 국교로 지정된 그런 그런 사람들 이름만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종교를 아는 그런 느낌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칸 이런 영화 보면 네네 맞아요. 그냥 이름 자체가 편견 덩어리가 돼버리는 그죠. 그 이름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어렵죠.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내가 특정 지역 사람을 10명을 만났는데 9명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럼 그쪽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볼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차별에 대한 입장을 네. 나쁘게 보진 않아요. 꼭 차별이 나쁜가? 저는 복지랑 비슷한 느낌으로 말하면 좀 이상한데 복지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 급식 문제가 좀 우리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었는데 저는 선별적 복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냐 그게 차별의 대상이 무엇이냐 어차피 원래 인간은 애초에 차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 자기가 똑같은 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그 차별을 더 하기 위해 생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도도 그렇고 이제 사실 인종도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사람이지 왜 흑인을 나누고 뭘 나누고 그것도 차별을 두기 위해서고 그거를 더 강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카스트 제도나 아까 말한 대로 제도가 도입된 거고 근데 이거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꾸준히 겪었던 거거든요. 차별을. 그래서 그 더 차별을 두기 위해서 종속제가 생겼고 노예제가 생겼고 그래서 차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차별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차별이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 의미에서 다른 의미로 뭐 꼭 절대적인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우리가 저번에 트럼프 했을 때도 네네. 블랙리스트부터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별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내 경험이 쌓이면 내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있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있고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 있고 무서운 사람 있고 차별은 어쩔 수 없는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경험을 그나마 했으면 내 경험에 바탕을 두고 내 경험에 이제 내가 잣대를 갖고 있는 건데 사회적인 잣대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아예
얼굴 까만 사람은 너희 밑 아래야라는 게 아예 타고나서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받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경험에 쌓인 거는 남이 침범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자기가 생활하면서 극복하면 되는데 사회가 심어주는 편견, 차별은 조금 무섭더라고요. 편견이 더해져서 차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별은 정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러면 시스템이 굴러가지가 않아요, 사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핸드폰만 계속 나오면 누가 더 사냐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다른 무언가를 갖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게 자본주의 시장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더 나은 뭐 제품이라든지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어쨌든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인 차별이라고 보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최근에 북한 관련된 책을 봤는데 뭐 자본주의를 떠나서 그냥 인간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시장을 만들고 어디서 다른 데서 뭐 사갖고 지나가고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것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뭔가 파는데 판다는 건 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물건만으로도 영화 틀어줘도 다른 영화 보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이거는 그냥 인간의 문제인가? 본능이에요. 인간이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만든 게 돌연변이잖아요. 우리가 기존 동물들에서 돌연변이라서 이렇게 생존하게 된 거고. 근데 참 우리가 계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역사가 저는 차별을 극복해 가면서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그쪽이긴 한데 과연 이게 정말로 광범위하게 봤을 때 맞는 방향일까요? 우리가 이 모든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차별을 극복하면서 발전했다는 게 조금 들었을 때도 약간 의아했거든요. 차별을 만들어가면서 발전했다는 생각도 해서 그러니까 그 차별이란 게 인권으로 생각하시고 그쵸. 인간의 존엄성으로 하는데 우리는 계속 일부러 동물과는 뭐가 다르다는 걸 계속 하면서 뭐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도 결국 동물에 비하하면서 우리가 늑다식으로 해온 거고 지금은 나오는 책들 보면 4차 산업혁명 계속 보면 우리는 로봇과 다른 걸 계속 찾고 있어요. 너는 로봇이랑 뭐가 다르니?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뭐니를 계속 찾고 있어서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옛날에는 동물이랑 차이를 두려고 인간의 존엄성을 막 이렇게 외쳤다면 지금은 로봇이랑 다르려고 뭔가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 차별점을 찾으면서 뾰족해지고 그것들이 나름의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개성 있게 지금 최상의 포식자로 살아온 위치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여기서도 흑인을 결국 노예제 폐지할 것도 나오잖아요. 공장에 돌려야 되는데 공장 돌릴 때는 노예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뭔가 진의 이익을 위한 거지. 맞습니다. 인권 100% 인권으로 이렇게 딱 나온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인권이 얘기 나온 지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뭐 1000년이 지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이게 옳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제일 나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범죄전 집단이 있어도 이 사람들 다 죽였어. 그럼 결국 살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건 더 나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죽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무언가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고 거기서 온 게 민주주의고. 그러니까 차별은 어찌 보면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더 나은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계단형 인간이 점점 변증법적으로 점점 더 우리는 발전해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돌고 도는 거다. 네모가 다 생겼다 없어지는 것처럼 곧 있으면 또 이제 냉전 생길 수도 있고 막 복지하고 하는 게 그러면 또 돌고 도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다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칼이래요. 그래서 가전제품인가 봐요. 이제 근데 돌멩이 같은 걸로 이렇게 곡식 닦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달돌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석기식의 간석기에 정말 돌고 도는 건가 이거? 근데 너무 도는 거 아닌가?
실제로 영화의 배경이 된 1960년대도 흑인 인권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시기예요. 남북전쟁 직후에 흑인 인권이 높았다고 해요. 오히려 60년대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점차 어느새 내려와 있었던 거죠. 60년대.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흑인 삶은 더 최악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1900년대 초반 이 정도 했을 때는 꽤 높았다고 하죠. 흑인 인권이. 지금 미국만 봐도 뭐 또 그렇게 높은 거 같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 막 장벽 세우고 밀고 날아주고 있고 마약만 한다고 총으로 다 쏴 죽이고 필리핀 막 다 쏴 죽이고 있고 있을 때 인권 퇴보한다는 말을 막 하잖아요. 다 어렵죠. 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런 뭐 흑인 백인도 중요하지만 좀 더 개인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에게 헬프 자체가 도움이잖아요. 헬프 외치듯이 도움을 준 존재, 도움을 준 사람 누가 있을까? 이 꼬마한테는 자기를 낳아놓고 챙기지도 않는 힐리보다는 이제 자기를 보살펴준 에이블린,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 아까 스키터한테는 에이블린과 인터뷰하면서 스키터도 성장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에이블린과 주변에 모였던 가정부들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성장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키터가 또 이 흑인들한테 도움을 준 거죠. 가정부들한테 스스로의 삶을 조금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그런 면에서 미니와 셀리아도 그렇고 서로가 도움을 주는데 우리한테도 뭐 여러분들 가정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꼭 가정부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 선생님 가정부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부가 태어났죠. 제가 자기를 이렇게 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 때 선임. 사실 저보다 어린 친구였는데 그냥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대부분의 그 당시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결별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러니까 결별 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차였다는 거? 정확합니다. 제가 차지는 않았겠죠. I was a car. I was a car. 근데 뭐 그게 실제 군생활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도 잘 못하고 막 어리버리하게 되고 그냥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뭐 그래서 사실 초반에 군생활을 굉장히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 분대장이었던 친구가 좀 잘 대해주고 자기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좀 비교적 다행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연락 가끔 하는데 몇 년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지방 살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돈만 보내줬어요. 네, 뭐 우리 힘들 때가 도와주면 그렇죠. 기억에 많이 남죠. 네. 사키님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2명이 있어요. 네, 제가 인생이 좀 바뀐 케이스일 것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학창 시절에 만났던 형이 있어요. PC통신으로 만나요. 이게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또 들으면 되지. 그 PC통신에서 만난 형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다녀서 이제 제가 판타지라는 세계관을 빠져들게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도와준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직접 자기가 글을 쓰는 건 못 봤는데 번역을 원래 외대에 다니시던 사람이라 이제 번역하는 걸 봤는데 나는 저런 국문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형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책을 보여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이분은 나중에 되게 좀 게임 회사 개발자로 계시다가 거기에 아까 말한 인권과 비슷한 노동권의 실태를 알고 노무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분도 그런 게임 시장의 노동이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나름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살고 있는 분. 네. 되고 싶다고 노무사가 덥석될 수 있는. 그분이 예전에 수능 상위 1%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 외대를 갔다가 이게 아니다 그만두고 국문과인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좀 있으신 분이죠. 네. 그래서 또 한 분은 우프님하고 좀 비슷한데 군대 선임 한 달 선임. 바로 앞이다고. 맞선임. 네. 왜냐면 이 사람은 저에게 지대한 인생에 영향을 끼쳤는데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었는데 한 달이나 엄청 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선임들이 다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우리들의 한 달 차이는 거의 친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세상에 올 때 저는 다른 데로 이제 전출을 간 거예요. 부대가 또 새로 창설이 되면서 제가 글로 가게 돼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한 마지막에 같이 군 생활을 못 했는데 전역하고 이제 종종 만났고, 이분은 민속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중앙대학교 민속학과를 다니셨던 분인데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기자가 됐고, 이분은 저기 박물관에 계셨어요. 이제 중앙박물관에 계셨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신문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허탈한 마음에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술 한잔 해요. 그랬더니 하자. 언제 종각으로 와.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쓴 책이 이 사람하고 같이 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술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책을 쓰려 하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거기 자리에서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할 게 없으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사람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기자 때도 글을 쓰긴 했지만 이제 사실 기사니까 제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제 생각이 담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종각에서 조개탕을 먹으면서 소주를 먹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쓰게 된 책이 이제 지금 제가 저희 팀에서 나온 책이죠. 좋은 인연이 이어지네요. 군대에서. 그리고 좀 저는 나락의 길을 걸어야지. 그게 나중에 봤을 때 도와준 건지. 그리고 이분들 되게 본인은 지금 문화대 시험 들어가서 잘 살고 있어. 결혼도 하고. 근데 이게 현실과 꿈은 어렵다는 걸 이 사람을 보면서도 느껴요. 원래 군대에 같이 제가 사무실 근무를 해서 6시간씩 들어가 있었거든요. 둘이 6시간을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책을 보는 걸 좋아했고 이 사람도 책을 보는 걸 좋아해서 둘이 6시간 내내 말도 안 하고 책만 봤어요. 다 보면 둘이 돌려보고. 좋네. 근데 이 사람은 할 거 없으면은 이런 백지에다가 그냥 한자를 막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저한테 좀 무섭지 않나요 이거? 저는 네. 한자 쓰니까 저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저는 뭐 했냐면 글을 썼어요. 좋은 관계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소리나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나는 휴가에 가서 무얼 할 거를 글로 쓴 거예요. 계획서를 글로 쓴 거죠. 할 게 없으니까. 뭘 쓰면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기자를 취직하게 된 계기도 군대에서 그 쓴 다이어리 때문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튼 그 사람은 교수님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꿈이. 근데 이제 시장이 여의치가 않죠. 우리나라 그 교육시장 교수들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은 글을 쓰는 일도 아니고 뭐 교수도 아닌 이제 공무원이 됐지만, 그래서 그 사람 보면서 여러 생각해요. 꼭 꿈을 이뤄야만 행복한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저렇게 나름 잘 사는 것도 나름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저한테는 두 명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뭐 이루지 못한 꿈은 저주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 현실에 만족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법이니까 뭐 응원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목자님은 있습니까? 저도 두 명 고르면 하나는 꼭 두 명 고르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원래 좋은 사람 있고 좋지 않아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면교사? 예. 딱 회사 갔을 때 내일이 아닌데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시켰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그냥 시키니까 했는데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그런 면에서 그 다르게 하지 못할 일을 줘서 그때는 되게 악덕 상사 같았는데 그 악덕 상사가 준 기회 때문에 뭔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거, 그리고 한 분은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주신 분, 많이 열어주신 분. 그래서 회사에서 두 분이 이제 기억이 남네. 그래가지고 연락하세요? 제가 원래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연락하진 않은데 그것도 그때는 모르죠. 네, 맞아요. 지금 회사 나와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열어준 기회장 같은 것들이 회사 밖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실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뭔가 차곡차곡 쌓인 느낌이 있어서 좀 생각해보니까 좀 고맙네 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막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연락을 해야겠더라고요. 그게 왜 재산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 연락처가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헬프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저도 꼭 에이블린 같이
나한테 내 옆에서 보살펴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져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코너로 이제 맛대맛 네. 같이 볼 다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케님 먼저. 사케부터 할까요? 죄송합니다. 잘라주세요. 네, 제가 두 분이서 제가 무슨 영화를 가져올지 예측한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영화는 생각 안 했었는데 저는 8마일이라는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 좋네요. 네. 이게 이 영화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상 흑인이 백인에게 하는 차별의 영화예요. 에미넴이 음악을 하는데 힙합을 하죠. 랩을 하는데 보면은 흑인이 무시해요. 무슨 백인이 랩이야?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에미넴이 그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가져온 이유는 음악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얘기 아니라 미국의 음악이 차별이 굉장히 심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게 드림걸스에서 보면은 흑인이 좀 히트친 노래가 있으면 백인이 쏘랑 빼먹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되게 유명해진 예를 들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탄생도 보면은 흑인 음악이 되게 좋다라는 거를 백인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흑인 음악을 잘하는 백인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였던 거예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차별인 거죠. 흑인이 음악을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런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고 그래서 흑인의 음악은 꾸준히 차별을 받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런 차별을 깬 사람이 있어요. 가수 중에서는. 그게 누구냐면은 이제 마이클 잭슨이죠. 마이클 잭슨은 흑인 가수가 아닌 그냥 팝을 하는 가수가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마케팅을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미지 이미지를 어떻게 투영했냐면은 이미 마이클 잭슨은 가창력도 뛰어나고 쇼맨십도 뛰어나고 가진 성품도 뛰어났어요.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마이클 잭슨. 네. 그래서 그 사람 이후로 이제 미국은 음악이 조금은 차별이 없어졌죠. 흑인 음악, 백인 음악이라는 게 아니라 팝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8마일에서처럼 백인이 흑인 음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네, 그렇게 유명해진 경우도 많이 없어. 뭐 R&B를 하는 백인 가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겠죠. 근데 제가 조금 많이 음악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역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차별은 사실상 한쪽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차별에 대한 이슈가 강한 게 남녀 차별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면은 남녀 차별에 있어 한쪽만 얘기한다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근데 차별은 어떻든 저떻든 간에 전 양쪽 다 차별이 다 있다고 봐요. 그게 대표적이었던 것도 이게 이제 미국 음악이었던 거예요. 흑인은 또 결국 백인을 배척을 했어요, 음악적으로. 니네가 무슨 랩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에미넴을 무시했거든요. 근데 에미넴의 삶은 뭐 되게 안 좋았지만 결국엔 랩 잘하잖아요. 흑인만큼 더 이상 잘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꽤 거의 최종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래서 역차별 이제와 따지면 역차별이란 말도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차별은 양면성이 다 존재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8마일은 또 다른 걸 제시한다. 그래서 여담으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딱 2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마이클 잭슨과 한 명 누굴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은 그런 진입장벽을 허문 거예요.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도 저렇게 지적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해줬다는 거. 그래서
젊은이들이 흑인에게 투표할 때 어색함을 없애준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심어준 두 사람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할만해 재밌어요. 그리고 영화가 야해. 그래서 볼만합니다. 네. 아 맞습니다. 몸장님 취향 저격이. 저도 좀 다른 시선으로 보려고 했는데 워낙 좋은 흑인 차별 관련된 영화가 많다 보니까요. 제가 보는 영화는 4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40? 42. 42? 네. 이게 뭐냐면 LA 다저스에 예전에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LA 다저스가 아니라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팀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초로 뛴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뛴 흑인 선수예요. 그래서 그 흑인 선수가 처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받는 차별과 멸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대사가 그거예요. 이제 이 선수가 처음에 이제 엄청 차별을 받으니까 자기를 뽑은 구단주한테 나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내가 당신 내가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도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내가 이걸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 구단주. 넌 이걸 참아야 돼. 이걸 참아야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선수가 제키 로빈슨이 묻는 거죠. 아니 저런 모욕과 욕설에도 반발하지 않을 만큼 용기 없는 선수를 너는 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구단주가 이렇게 말해요. 저런 모욕과 욕설을 해도 반발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선수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뭐랄까 흑인 인권 운동도 두 가지 부류로 나오잖아요. 말콤 엑스류의 강경파와 마틴 루더 킹파의 이제 원건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전략 모두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그 온건파의 힘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좀 저는 항상 뭔가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볼 때 좀 현명하게 똑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페미니즘 논쟁에도 한참 많이 뛰어드는데 그 극렬 페미니스트들한테 가진 불만이 그거예요. 걔네는 맞서 싸우지 않을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반발하지 않을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영화는 일단 그거고 하나 이거 진행하다가 생각난 건데 퀸틴 타란티노의 장고. 예, 퀸틴 타란티노 영화를 보면 항상 니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배경, 굉장히 영화를 보면 차별받는 흑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단히 무슨 어떤 퀸틴 타란티노로서는 이건 무슨 인권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시대 배경적인 접근이에요. 장고 같은 장고도 특별히 엄청 인권 의식을 갖고 나온 영화는 아니고 그 배경이 이제 미국 남부 그 흑인 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의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한 액션 누아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헬프와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배경이나 느낌, 미국 남부의 정치, 그리고 흑인에 대한 시선 이런 걸 보기에 괜찮은 영화라고 봐요. 괜찮은 오락 영화입니다.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책으로 하면 앵무새 죽이기가 이제 백인의 눈으로 본 그나마 좀 정신적으로 트인 백인의 눈으로 본 이제 흑인과 백인의 인권 관련된 영화라면 또 다른 책으로는 이제 세 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이거는 정말 흑인의 눈으로 본 흑인 인권. 그래서 저도 이거 딱 책 읽었을 때 읽고 나서 이제 토론했을 때 확 느낀 게 우리가 흑인 인권에 대한 얘기를 막 하지만 그게 백인의 시선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도 스키터의 눈으로 봐서 뭔가 이제 풀어가는 식으로 책으로 된다면 그런 식으로 된 것처럼 근데 정말 흑인 1인칭이 돼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접해보지 못한 거예요. 흑인 작가가 쓴 책도 책을 보니까 접해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소설이 많이 들어오는 거 봐도 이때 딱 봤을 때 정말 1인칭으로 보는 그 다른 맛 그걸 느껴서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지향하는 바는 같지만 그 시점이 이렇게 얼마나 다른지 트인 사람이 보는 건데도 이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우리나라로 좀 갖고 와서 이 차별에 대응하는 자세로 봤을 때는 웹툰 송곳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정분들이 뭉치지만 또 흩어지기도 하고 다시 뭉치기도 하는 과정이 딱 송곳 웹툰 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노조 아주머니들이 뭉쳤다가 한두 명씩 또 이제 월급 못 받으면서 다시 흩어졌다가 또 다시 뭉치는 과정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차별에 대한 자세나 활동에 대해서 같이 뭔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송곳은 약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인가요? 그렇죠. 비정규직이나 우리 노동 아까 노무사 관련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관련된 건데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 막 흑인 뭐 인종차별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앞에 있는 것들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좀 갖고 오는데 송곳이 만화라 이제 접하기도 좀 편하고 웹툰이라 접근성도 좋고 이러니까 드라마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한 줄 정리. 네. 사람이 먼저다. 캠페인 중요해요. 한 줄 정리. 한 줄 정리 생각 안 해봤는데. 한 줄 정리까지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네. 제가 정하고 제 마음대로. 사케니 캐릭터고.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시점에도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차별이니까요. 한번 인권에 대해서 한번 까먹으실 때마다 한 번씩 꺼내 보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헬프 따뜻한 감성도 있고 차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계속 해도 저는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주자 라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